내란 수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숨어서 끊임없이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하고 있는 이 3회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자들을 다 찾아내서 법정에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법정은 깨끗한 법정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원장도 탄핵한다, 자기 재판하는 사람 탄핵한다, 이렇게 다 탄핵해버리면 이게 독재인지 뭐가 독재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다 해서 이렇게 되면 바로 김정은 독재, 시진핑 독재, 히틀러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을 일삼는 이재명 후보가 김영삼,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고 있다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헌 보수와 개혁 보수는 선명한 차이가 있고 개헌 보수 빅텐트 아무리 해봐야 국민에게 감동 못 줄 겁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내란 종식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당선돼야 한다는 점 강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저지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거대 양당을 모두 심판하자라고 외치고 있죠. 선거에 임하는 딱 한 문장의 슬로건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표를 달았고요.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 정정당당 김문수.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여는 선택, 새로운 대통령이라고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또 상대당의 표에 대한 비판적인 토론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시작해보죠. 먼저 박용진 위원장님. 예,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이라고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헌법 전체를 관통하는 주체가 우리 국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나라가 도대체 누구의 나라인데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 누구는 또 누구 편이라서 또 갈라지고 분열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진짜 대한민국은 국민 통합 그리고 우리 역사가 지켜왔던 사회 정의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경제 성장 이것을 이뤄 나가는 것이 진짜 대한민국인데 이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 그 대통령은 쓸모 있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왔었던 이재명 후보가 그 역할을 해낼 거다.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다 이런 예. 말씀이고요. 민주당이 이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면 또 이제 다른 당에서는 야 그럼 가짜 대한민국 있어? 그러면 앉아봐 같이 얘기해보게 이렇게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같이 열어나가기 위한 그 논쟁의 장을 지금은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다라고 하는 표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통합에 방점이 찍혀 있긴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전혀 지금 통합의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뭐 선거 때가 되면 다 뭐 통합을 외치긴 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제 세 가지 현실을 냉정하게 좀 돌아봐야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87년 헌법이라는 정치 체제가 수명을 다했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담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정말 그동안 우리가 고도 성장을 누려왔는데 종착점에 거의 온 것 같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리더십이 태어나지 않으면 이 경제적 문제 해결하지 못하겠다. 사회적으로는 역시 이제 고도 성장의 부산물인데 뭐 이념적 갈등, 지역적 갈등, 또 세대별 갈등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상태로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는 더 이상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다음 대통령은 새로운 세대로 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처음부터 참 죄송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구가해온 압축 성장, 민주국가로 성장하는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 가져왔던 압축 성장의 이제 부산물이라고 하죠. 뭐 부패 문제를 정말 압축적으로 가지고 있는 저희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역시 압축 성장에서 온 약자에 대한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또 반민주적 문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온몸으로 그걸 실천하고 살아온 후보거든요. 말하자면 정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좋은 대학을 내던지고 공장에 취직을 해서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라든지 또 경기도 지사 시절에는 경기도를 지금의 메트로로 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일하는 능력이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왔던 것 중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가진 것은 우리가 개성해야 될 가치다. 그러나 어쨌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슬로건도 새롭다는 것이고 김문수 후보가 이 시대 정신에 더 맞는 후보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천하람 위원장 발언 듣고 바로 반론 기회 드릴게요. 네. 시작부터 저렇게 나오면 반론을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더 세게 공격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표를 들으면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원망스럽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시간이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감옥은 너무 가하다고 해도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같으면 처벌을 받았어야 될 시간인데 국민의힘 소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탄핵까지 당하는 바람에 처벌을 받아야 될 분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뛸 수 있게 해준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의 제일 큰 어떤 선대위원장, 치어리더 역할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해왔고 저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박용진 위원장께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걸 말씀하시면서 국민주권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국민주권 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주권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삼권 분립의 체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우리 자료 화면에서 내란 일으킨 사람들 싹 다 때려잡겠다. 그리고 그 판사들도 깨끗한 판사들로 하겠다. 저 이거 들으면서 소름 끼치거든요. 무섭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거 거의 국민들 앞세워가지고 지지율만 앞세워가지고 삼권 분립 완전히 무시하고 인민재판하자라는 수준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과연 이렇게 삼권 분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분이 헌법 정신을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주 소름 끼치는 위태로운 대한민국이 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준석 후보가 아까 우리 천하람 위원장께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원망, 국민의힘에 대한 원망 이런 걸 얘기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그 당대표를 이준석 후보가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았던 일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국민들에게 지난 대통령 선거에 차마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을 속여서 팔았던 일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이 처참하고 안타까우면 그 시작점에 이준석 후보의 책임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물론 탈당을 하셨겠습니다만 그 지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삼권분립과 관련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다들 이재명 독재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재가 어떤 거냐면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요. 총 들고 국회에 들이닥치는 게 진짜로 독재입니다. 국민들 누구도 동의하지 못하고요. 심지어 여당의 당대표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그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황당한 일을 그 뒤에도 옹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당이 지금 국민의힘입니다. 얼마 전까지 여당을 자처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끌어왔던 지난 시간,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말 대한민국이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었다 싶습니다. 보일러는요, 거꾸로 타면 2번 타니까 괜찮다고 치지만 정치는 거꾸로 가고 대한민국 거꾸로 가면 그 쓰겠습니까? 나라가 거꾸로 가면. 이거 바로잡자고 하는 게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비판을 합니다. 그거 잘 압니다. 제가 이재명 후보가 역사의 길이 남을 성분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윤석열 정부가 저질러 놨었던 일들, 이준석 후보가 시작해서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국민의힘 정부가 만들어 놨었던
이 엉망진창의 상황을 다 바로잡고 추스리고 앞으로 나가려면 자 이제 진짜 해보자. 이 말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국민에게 파이팅을 외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이 꼭 필요한 일들을 같이 좀 해나가는 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뭐 좀 큰 얘기 먼저 좀 하고 싶었는데 아까 천하람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저도 소름이 끼친 부분은 조금 전 우리 화면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깨끗한 사법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마음 속에는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사법부는 더러운 사법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판사마다 이념적 성향들과 지역적 차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특히 다른 영역을 지닌 삼권 분립의 한 영역을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의 재판 결과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부적절한 것이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대법관의 수를 뭐 왕창 늘리는 법안을 이제 밀어붙였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입법부 행정부는 쉽게 장악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장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법원이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하니까 역시 대법관의 수를 20명에서 32명을 늘립니다. 당시에. 그래서 본인과 관련된 모든 재판은 전부 대법원에서 무죄를 만드는 이런 수법을 쓰면서 14년을 독재를 합니다. 차베스가. 근데 저는 우리 박 위원장님 말씀 100% 공감합니다. 저희도 잘못했고 계엄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본인이 의도하는 바를 하려고 했던 건 100% 저는 잘못한 것이라고 보고 하지만 그러나 국가의 가장 큰 축인 삼권 분립의 한 축을 본인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이면 깨끗한 대법관이고 본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면 더러운 대법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과연 지금은 이재명이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적절한 분인지 무의식 중에 뭐 대중 연설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저는 내심에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고서는 저는 그런 바로 발언권 드릴게요. 예. 얼마 전에 제 항소심 재판부가 대선 기간 동안 원래는 뭐 15일 날 이렇게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가 그걸 뒤로 미루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도 제가 숱한 사례를 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국민의힘의 입맛에 맞지 않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되게 격렬하게 비판하고 반박하고 했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럼 민주당은 안 그랬냐? 민주당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자기 입맛에 맞게 이거를 평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고 불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불복하기 위해서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본인의 재판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재판부가 보이고 있는 대단히 지금 사법부를 향해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권위적인 태도라든지 또 비밀주의 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달라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의 측면에서 이 일을 바라보는 측면도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대법관 숫자를 늘리면 안 되는 것처럼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아는 사례로는 프랑스는 100명이 넘고 독일도 수백 명의 그 대법관 역할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원리를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가장 독재와 관련해서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독재 정권, 이재명 독재 정권을 저지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시기가 지난 총선 아니었어요? 그 총선 때 뭐 하시고 국민의 선택이 온통 이재명 민주당한테 쏠리도록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도와주셨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잊어봐서 왜 독재하냐고 얘기하시는 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도 국민들이 선택합니다. 국민들의 선택이 이미 입법부 민주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힘과 또 우리 이준석 후보가 저 독재 정권 될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아닌 한 국민들의 선택으로 행정권까지 쥐게 된다고 그러면 국민들은 지금 필요한 일들을 하는 쓸모있는 대통령 이재명이 그리고 민주당이 그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어떤 철권 동치 국가도요. 어떤 독재자도 국민의 여론을 국민의 의견을 반해서 나라를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말씀하셨던 차베스도 그렇게 해서 무너져 가는 거고요. 또 어떤 그 독재자들도 히틀러조차도요.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동의를 얻고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의견을 제대로 확인하는 장면이 선거 때마다 하는 거예요. 우리 2년마다 선거하잖아요. 그 국면에서 독재 정권이고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1년 뒤에 우리 민주당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의 위치로 가시게 될 때 그 일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지금까지 국민들의 선택 과정, 그리고 지금의 국민들의 선택 과정을 그냥 독재가 구축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에 대한, 국민 주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예, 천하람 예. 위원장님. 양당 50호 100호 싸움 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얘기 듣고 있으면은요. 죄송한데 이번에 계엄 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에 민주당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계엄 일으키고 나서 탄핵 재판 한창일 때 국민의힘에서도 뭐 무슨 얘기 나왔었습니까? 무슨 헌재를 때려 부수자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얘기한 사람 제대로 징계도 안 하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어마어마한 압박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랬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가지고 대법원에 대한 압박을 공격한다. 저는 뭐 내로남불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개혁신당과 이준석 후보는 항상 어떤 경우에도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이든 일관된 존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래서 오늘 그 자료화면에도 나왔지만 계엄 보수와 개혁 보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한 번 더 저희서 짚고 넘어가고요. 아까 그다음에 박용진 위원장님께서 양두구육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저는 그게 이준석 후보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높게 좀 과대평가해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든 1등 공신은 이준석 후보라기보다는 사실 추미애 의원이나 조국 전 장관이나 뭐 크게 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시겠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렇게 지금 와서는 무시하고 터무니없는 인물이라고 폄하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도 이재명 후보가 경쟁력이 떨어졌던 겁니다. 당시에 대선만 졌을 뿐만 아니라 대선 이후에 치러진 지선도 이재명 후보가 지휘해가지고 처참하게 박살이 났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경쟁력이 없는 거를 탓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이준석 후보가 양두구육 좋습니다. 했습니다.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권력이 시퍼럴 때, 가장 힘이 셀 때 저희는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문제 있다, 그리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와서 창당을 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준석 싸가지 없다 그랬다가 이제는 보수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 언론들도 그때 이준석이 옳았다, 신의 한 수였다, 이제 와서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두구육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 이후에 있었던 용기 있는 어떤 결단이야말로 이준석 후보의 해안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좋은 지표다 생각합니다. 예. 자, 김문수 후보가 지금 새롭게 대한민국을 내걸고 있는데 그런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또 계엄의 강을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얘기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조금 전에 반론 좀 하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하고 답변하시죠. 아니,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아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용진 위원장님도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이어서 아까 조금 전에 국민들이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를테면 뭐 야권의 190석을 몰아줬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저는 뭐 물론 뭐 일견 맞습니다. 국회라는 것이 다수결로 움직이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 여야의 균형이 현저하게 기울어져 있었던 데도 있지만 그 어느 국회에서도 뭐 막 그 국무위원을 5명, 6명씩 한꺼번에 탄핵을 하고 이런 줄 탄핵을 하고 국민들이 전혀 공감할 수 없는 법을 막 통과시키고 오늘 우리 천하람 위원장하고 저는 같은 기재위에 있는데 기재위는 뭐 참 그 젠틀하게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법사위 보면요. 오늘 법사위에서 법안 통과하실 때 보면 정청래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을 마음껏 조롱하고 압박하고 탄압하고 나가라 그러고 국회법을 근거로 해서 모욕 주고 그렇게 합니다. 민주당이. 그런데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87체제의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한계에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 한계에 온
가장 나쁜 모습을 지금 22대 국회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줬기 때문에 저희가 계엄을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한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퉁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지금 민주당이 한 22대 국회 적어도 저는 22대 들어왔으니까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한 전횡 이런 것들을 역사에서 기록해 놓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의 전 대통령의 계엄 하나로 역사가 바뀌는 이런 것은 저는 결코 맞지 않다.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도보다도 자제, 상호 관용 이런 것들로 민주주의가 지켜진다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제가 국회 가보니까 맞더라고요. 다수결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됩니다. 그냥 개헌을 제외한 모든 과반 투표로 하는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그냥 다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민주당이 정말 저는 위험한 정도로 자제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이재명 후보가 깨끗한 사법부라고 얘기한 것은 그냥 단지 판결에 대한 불만 정도를 표시한 것이 아니고 사법부를 깨끗하다 더럽다라고 본인이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면 더러운 사법부라고 표현하는 그 내심에 어떤 그 이를테면 우리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어떤 철학이 과연 저분은 무엇일까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그런 얘기를 하면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제 질문에 답은 안 하셨는데 그건 잠시 뒤에 듣도록 하고요. 바로 반론하시죠. 뭐 사법부는 뭐 비판이 불가한 성역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사법부가 권력에 이제 휘둘리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요.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를 조봉암 사건 때는 또 내리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좀 황당해하는 건 그런 겁니다. 똑같이 느끼셨을 텐데 너무 빨라요. 그렇잖아요. 대법원에서 그렇게 우다다닥 무슨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판결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어떤 절차적으로 국민들, 그러니까 사법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공간이야. 이런 태도가 그 오만한 어떤 법복 입은 귀족이라고도 표현하고 하는데 그런 사법부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북에서 미사일 쏘면 대통령 보고받는 시간하고 5분도 차이 안 나지 않아 다 핸드폰으로 속보로 다 봅니다. 근데 국민들이 모든 걸 다 판단하고 같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 사법부가 왜 저렇게 빨리 하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하려고 그러지? 국민들이 선택을 할 텐데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에게 둘러싸여 있는 어떤 법적인 이런 재판 절차라든지 의혹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알아요. 알면서 어쨌든 어떤 선택인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의 결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원래 조희대 대법원이 하려고 했던 그 속도대로 그냥 해버렸으면 국민들이 선택하기 전에 무슨 선택권을 다 차단해버린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이 지점에 분노하시는 겁니다. 분노하는 분들이 보수이거나 진보이거나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유독 빠른 속도로 자기들의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그러느냐.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점을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이재명 그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지금 벌써 1심까지만 가는데 2년 4개월이 걸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그것이 매듭지어지지 않고 온 이 상태가 정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대선 후보로까지 법원이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미뤄와서 이 상태까지 온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보건대는 조희대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선거가 치러지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 그 판결문을 읽어보면 거기에 틀린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심을 2년 4개월을 끌은 사법부가 잘못된 사법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연령 비연령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리게 한 거는 문제가 많고 빠르게 한 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국민적 정세도 안 맞는 제가 거예요. 그 뒷부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의 그러니까 문제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분노한 건 바로 그 지점이었거든요. 대법원이 그렇게 속전속결로 해버리고 또 항소심에서 다시 또 그렇게 빨리 해버리려고 그러는 건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있는 그 사법부를 입법부가 견제할 수 있고 균형을 맞추도록 할 수 있는 권한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발동하거나 그 견제구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따 그 말씀 더 나눠보겠습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그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연설을 마치 무슨 속을 다 읽고 계시는 것처럼 관심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건 적절치 않고 국민들도 보고 있다. 지금 이 사법부가 이렇게 이상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이 이상 행동에 대한 비상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걸 인정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계속해서 민주당은 사법부 공격하면서 사법부는 성역이냐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는 무슨 성역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있죠. 근데 대통령도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출 거냐 안 멈출 거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대선 후보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재판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정말 유죄 취지인지 무죄 취지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대법원의 소부에서 3대분의 대법관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전체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까지 열어가지고 최대한 대법원의 아주 확고한 공식된 의견을 국민들께 드리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다음에 그러면 고등법원에 내려갔을 때 빨리 해라 마라 뭐 어떻게 쥐고 흔들기라도 했습니까?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각자 본인에게 마음에 드는 거 나왔을 때는 법원 잘했다, 안 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법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이게 유죄인가 무죄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온 것이다.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천하람 위원장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중에 국회 선진화법 사건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 아주 간단한 일이거든요. 그 국회에서의 절차를 방해했냐 안 했냐 그거거든요. 지금 몇 년째 재판받고 있는 줄 아세요? 5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거는 아무 말씀 안 하시던데요? 그거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 한동훈 후보하고 무슨 TV 토론할 때 그거 가지고 한바탕 난리도 나고 그러던데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천하람 의원님도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그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 국민들도요. 재판부가 이 날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재판부가 묻습니다. 혹시 이 날짜에 재판한 문제 있어요? 그럼 변호인을 통해서든 혹은 피고인이 이날 제가 해외 출장을 가야 됩니다. 이날 사실은 제가 가정에 이런 애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날은 피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러면 다음 기일을 잡을 때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한두 번은 되지만 이재명 후보님은 수십 번 하시니까 그렇죠. 이번 관련은 대통령 수십 번 하셨는데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일정 조정해달라는 거잖아요. 그걸 무슨 용가리 통째까지 얘기하셔가지고. 그 전부터 어마어마하게 특혜를 많이 받고 불출석도 많이 하셨죠. 예. 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으로 시작했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다른 후보들에 대한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만 답변을 듣지 못했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김문수 후보는 새롭게 대한민국인데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게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의구심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도 이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는 사실은 저는 관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마 저희 이제 비대위원장에 내정된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좀 밝힌 것 같고. 이제 다만 저는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정확하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탈당하라고 하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강제 탈당이라든지 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후보의 그냥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논의가 있고 그러나 우리 당이 이제 외부에서 보기에는 자당의 후보라고 하더라도 계엄이라는 사태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 거고요. 또
뭐 이런 얘기하면 자꾸 공격을 하시던데 뭐 인간적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후보가 저희 김문수 후보는 그냥 굉장히 그냥 진솔한 분입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저는 더 선제적으로 뭔가 다른 메시지를 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김문수 후보의 성정이 저는 그런 것이다라고 느끼고 있고 뭐 아마 뭐 뭔가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어쨌든 그 대통령의 국민의힘 당적 정리가 없으면 네. 이번 선거에서는 뭐 상당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취지의 그런 주장들을 국민의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적을 계속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죠. 그렇습니까? 뭐 이렇게 논쟁 의도가 좀 뻔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네,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저기는 저렇구나 하고 그렇게 될 테니까. 그리고 가끔 뭐 SNS에 글 발표하셔서 국민의힘 화이팅,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대한민국 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진짜 대한민국 하려고 그러면 보수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수가 정신 차려야 민주당 보고 정신 차리라고 민주당이 아파하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다르게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지난 몇 년 동안 그 국민의힘이 너무 엉망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기댈 때라고 민주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런저런 흠이 있고 여러저런 문제점이 있어도 야 저기보다 100배 낫다 이러면서 자꾸 민주당한테 힘을 주고 민주당이 무슨가 역할을 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요 멋있게 스파이크 넣고 싶어요. 멋있게 골 넣고 싶어요. 근데 자꾸 자책골을 넣고 그 국민의힘에서 그냥 엉망으로 경기를 만들어가고 이게 여의도 족구 동네 족구 하듯이 그냥 그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이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 가고 국민이 볼 때는 참 답답해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면 저는 저희가 정치공학적으로 선거 구도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해 주시는 게 저희로서는 나쁘지 않지만 국민 보기엔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상황이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봐도 아직 국민의힘에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좀 잘 인식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 도의 뭐 이런 얘기 하실 때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야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선거를 진심으로 이기기 위한 각오로 뛸 지금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신동욱 단장님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잘못들이 계엄 한 방에 다 묻혀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말도 안 되는 일들 많이 했죠. 그런데 죄송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에서 펼친 여러 일방 독주들, 말도 안 되는 탄핵들 CNN, BBC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 국회, 우리끼리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어쨌든 헌법적 제도 내에서 그걸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수준이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예. 그런데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BBC, CNN, 블룸버그, 알자지라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하면 안 되는 거고 비상계엄을 한 이상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지금까지 잘못을 했든지 간에 저희가 더 잘못했습니다라고 국민 앞에 엎드려서 빌고 이 잘못을 일으킨 대통령은 뭐 탈당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제명하고 뭐 영구 제명 출당 조치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당에 한시라도 몸을 담았던 것 자체가 우리 당의 수치입니다라고 해도 지금 부족할 마당에 탈당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인간적 도의 저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엄중한 사태, 탄핵당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예.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내부에서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 봐라 민주당은 아무리 잘못해도 사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몇 년 동안 가져왔던 이런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는 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로 들어가는 거죠. 사법부의 정치 탄압이다. 또 사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렇다 결코 뭐 저희의 그런 부분을 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희는 자꾸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민주당 보고 나쁜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예. 예, 민주당 보면 정말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
뭐 지난번 공천 때 우리 박용진 의원 나와 계셔서 그렇습니다만 저는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진 비교적 최근에 민주당이 야, 저 정도는 특히 이재명 후보는 저 정도는 유감 표시라도 하는 게 맞을 텐데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정치가 정말 극단으로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의원님 말씀 제가 아프게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과연 우리 정치가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사과하고 다음 단계로 하고 이렇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는 예, 좀 짧게 회의적입니다. 반론하시겠어요? 예. 아니,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하람 의원 지적 잘했는데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시면 예. 남의 집 유리창 다 깨놓고는 막 뭐라고 그러니까는 옆집에도 낙서했어 뭐 이러는 수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교 불가한 사안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가 그래도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좀 긴장을 하고 민주당도 긴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게 하려면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자세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이번 선거가요. 저는 사실은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뒤로 흘러가게 하고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건지를 가지고 논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동안 서로 막 분열하고 싸웠잖아요. 헌재 결정 기다리며 서로 막 갈등하고 이게 다 통합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왜 지금 그게 안 되느냐면 그냥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좀 답답합니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말씀 보면 내란 세력들이 아직도 제2, 제3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가시고자 하는 분이 맞는지 그 부분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기호 4번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여는 선택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짧게 짚어보고 갈게요. 양당 심판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자칫 또 이게 양비론으로 들릴 수 있어요. 양쪽 다 못하니까 양비론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예. 그 양비론으로만 흐르면 그것은 미래 대안 세력인 것인가? 어떤 뭐 정책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대안을 뚜렷이 제시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요즘 온라인에서 나름 핫한 게요. 새 후보의 10대 공약 이제 쭉 발표됐잖아요. 그거를 후보 이름이랑 얼굴을 가리고 돌리는 게 있답니다. 그래서 후보 셋 중에 누구 공약이 제일 마음에 드냐가 약간 도나 봐요. 블라인드로 테스트했을 때. 근데 한번 보신 분들 찾아보십시오. 어느 후보의 정책과 공약이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성이 있는지. 저는 이제 이준석 후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각자 판단하실 영역이고 왜 저희가 미래를 이야기하냐 하면요. 지금 오늘도 싸우는 게 계속해서 과거에 관한 얘기들이죠. 저는 과거를 가지고 재단하면서 싸우는 법조인들이 하는 정치는 이제 좀 당분간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저도 법조인이지만 뭐 제가 이번 대선 나온 건 아니니까요. 당분간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지금 세계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의 젊은 대통령 한번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계속 심지어는 법조인 출신의 예전 대통령도 보면 적폐청산이다 해가지고 과거를 재단하다가 정권 초창기에 골든타임 다 흘러보내고 이재명 후보 오늘 얘기하시는 것도 보면 내란 세력 척결하겠다, 심지어는 깨끗한 사법부 만들겠다 하면서 또 똑같이 내란 척결이라는 명목으로 과거를 재단하다가 골든타임 다 흘려보낼 것 같거든요. 그런 것 좀 그만하자. 그래서 과거에 잘못한 것들, 양쪽 다 잘못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미래 비전을 좀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슬로건이고요. 이준석 후보 그거 하기 되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밑에서 좋은 보고 받는다고 해도요. 과학기술이나 어떤 이공계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아니면 밑에 거 써준 거 읽어주는 사람이냐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정말 중차대한 글로벌 위기 상황의 대한민국에서는 40대에 머리 팽팽 잘 돌아가는 하버드 컴퓨터과학 전공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리 대한민국이 쪽쪽 좀 뽑아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 이준석 후보가 미래를 여는 선택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저는 이준석 후보 응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젊은 정치인들이 더 대한민국에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제가 60대가 되더라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의 오늘 이 정보화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김대중 대통령은 70대 중반의 대통령이 됐고요. 이공계 계통이 아니고 상고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998년이 IMF 바로 직후예요. 또 대한민국 정부의 예산이 72조 8천억밖에 안 됐는데 향후 10년 동안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 망을 까는데 80조를 쏟아붓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걸 밀어붙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와 출신 대학과 전공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이제 후보가 예. 이 양비론 상태를 이제 벗어나려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민주당도 공격하고 이재명도 공격하고 국힘도 공격하고 뭐 김문수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새로운 보수를 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아까 보수가 좀 정신 차려야 진보도 잘하고 민주당도 정신 차린다 그랬으니까 시간을 몽땅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김문수 후보를 비판하는 데 쓰셔야지 이게 지금 양쪽을 다 공격하다 보면 나중에 보면 빈털털이야. 그러니까 저 제3당의 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지금 20일밖에 안 남았어요. 20일 동안 열심히 여기를 공격해서 정신 제가 차리게 아까 하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상계엄 한 보수의 것도 큰 자리를 잘못이다. 저희 이번 국회에서 엄청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가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대법원 공격하고 다른 거 괜찮지도 않아요. 대법원 공격하고 뭐 이상한 자기 죄 빠져나가려고 법 이상하게 바꾸고 이런 것만 안 해도 저희가 당분간은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뭐 선거 때까지 계속 하니까 저희가 비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준석 후보를 굉장히 아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정치에 오기 전부터도 뭐 한 표 주십시오. 현 위원장 너무 잘 아실 테고 그래서 정말 우리 보수의 미래를 좀 걸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때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준석 후보도 나이는 젊지만 정계에 들어온 이력으로 보면 결코 이제는 젊다고 할 수 없는 벌써 28살인가 들어와서 40이 됐으니까 12년이 됐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저는 뭐 일관된 제 소신은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치로는 국가를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끌어안고 품고 이제 이런 정치를 하는 분이 결국은 나라를 통치를 해야지 좋은 나라가 될 텐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전략은 항상 뭔가 좌표를 찍어서 그분과의 적대적 전선을 만들고 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예.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정치 언어도 좀 이제는 지도자의 대선 후보까지 오셨으면 조금은 좀 정치 언어도 좀 순화해서 전 국민을 좀 끌어안는 정치인의 모습 이런 걸 한다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아마 우리 대선을 통틀어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선거 표어 중에 하나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저도 원래 막 비판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준석 후보 두 분 다 사석에서 만나보면 그렇게까지 공격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가 조금만 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돌아간다면은 이준석 후보가 그렇게 날카롭게 하지 않아도 되겠죠. 제가 이준석 후보의 싸가지론 뭐 내지는 이런 날카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2020년에 낙선하고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방송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제가 그때는 신인이고 막 확신도 없고 이러니까 부정선거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글쎄요 뭐 혹시 그럴 수도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준석 후보가 방송 끝나고 저한테 너 그따위로 방송하면 안 된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정치인이 아닌 것도 그냥 사람들 의식해서 두루뭉실하게 좋은 건 좋은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결국 정치인이 자기 말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저 그런 정치인이 되는 거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된다. 예. 저는 그게 이준석의 정치를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비록 정치 경력이 길지만 저는 이준석은 순치되지 않고 주류에 줄 서서 그저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움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서 적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딱 한 분만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박영진 위원장님. 아니 뭐 이준석
이준석에 대한 평가 이렇게 가는 거는 뭐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신 분이면 그만큼의 어떤 국민적인 인정을 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혁신당 역시도 어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은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번 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 근데 그 좋은 성과가 이 민주당을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거고. 예. 제가 제3당도 해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당히 곤란해요. 여기도 하다 보면 여기도 하다 보면 양쪽으로 막 하다 보면 우리가 가진 실탄은 얼마 없는데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다 보면 뭐 아무것도 이루지는 못하거든요. 이번엔 명확하다는 거예요. 예. 이번 선거가 왜 열렸냐? 그 원점에 뭐가 있냐? 그리고 그 원점의 원인 중에 하나를 아까 우리가 서로 지적하고 인정했습니다만 이준석 후보의 책임도 크던 적들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부분을 딱 발본색고 나는 측면에서 보수 교체 이걸 딱 정확하게 걸고 가셔야지 보수 교체하다가 민주당 공격하고 그 김문수 지적하다가 윤석열 공격하다가 이재명도 공격하고 이러다 보면 20일 금방 간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